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내일 새벽 3시 반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일주일 만에 풀려나 내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막바지 준비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조지아주 폭스턴 수용시설 앞입니다. 네, 현재 출발과 도착 일정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YTN에 내일 새벽 3시 반 미국에서 전세기가 출발해 내일 저녁 6시 반쯤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 반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미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 직원들의 석방 절차가 시작돼서 대형 버스로 공항까지 호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부터인데 이동에는 최소 4시간 반 이상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필요한 수속 절차 등을 밟은 뒤 전세기가 도착하는 대로 탑승하게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는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애틀랜타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구금 일주일째 풀려나게 되는 건데요.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간은 내일 저녁 6시 반쯤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오후면은 수용시설에서는 풀려나는 건데 출국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수용시설 안에서는 한미 당국 그리고 구금자 간 전세기 탑승과 버스 이송 등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하는 작업이 오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조기 중 주 워싱턴 총영사 등 현장 대책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을 다시 찾아서 출국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세부 협의를 벌였습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금된 한국 직원들의 미국 출발과 한국 도착 시간 등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인들을 출국시키면서 이후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업체들은 구금된 한국 직원들의 짐 수거에도 나섰습니다. LG 엔솔은 직원뿐 아니라 협력 업체 등 이번에 구금돼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희망할 경우 한국 주소로 짐을 보내주기 위해 오늘부터 서베나 공장에서 짐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세기에는 구금자들만 탈 수 있고 수화물을 실을 수 없는데 업체들에서 개별적으로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인 경우에는 구금된 상태로 남아 재판을 통해 체류 여부를 가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구금한 사람 가운데는 일본인과 멕시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통원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노동자 가운데 일본 업체 직원 3명이 포함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의 총영사관이 구금된 직원들과 면회를 진행했고 전세기를 투입하는 한국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邦人保護の観点から引き続きこの事案に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중국 배터리 업체 직원들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국적자 20여 명이 체포돼 외교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금자 일부는 부당한 단속으로 억류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단속의 표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민 비자 관련 로펌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일부 기업은 미국 출장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보스턴 일대에서 애국자 2.0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시카고에서도 중북 급습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투입까지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We're out here doing our operation with our surge, and mainly because of to catch the criminal alien population.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The real criminal with 34 felonies sits behind a golden desk, ordering chaos. Mr. Trump, you have met your match.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 척결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노동자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했는데 미국 이민 당국을 애둘러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발언을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미 이민당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라며 체포한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미 당국 조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나와 더 강한 노조의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미국에 강력하게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또 강력한 항의를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백악관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단기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박차를 가했던 한미 경제협력에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노사 상생과 공정 경쟁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 노동조합의 노조원 자녀 특채 추진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꼬집으며 노측도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구태를 직격했습니다. 최근 한 노조가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주려다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꺼내든 겁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해라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관리 등을 근절해야 하는 것처럼 노조 역시 과도한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양대 노총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노사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가 있고 또 양립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언급한 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과 맞물려 일각에서 불거진 노조 편향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내 취업 통계 속보가 나왔습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은 16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896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 6월 18만 3천 명, 7월 17만 1천 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30만 4천 명, 교육서비스업이 4만 8천 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13만 2천 명, 제조업은 6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농림어업도 취업자가 13만 8천 명 줄었습니다. 건설업은 16개월 연속으로, 제조업은 14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는데 범 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검은 9쪽 분량의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의 결탁이자 국정농단,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도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임할 거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불체포 특권 포기하시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당연하죠.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피해 11일과 12일 가운데 하루가 될 거로 보이는데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일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으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 충분한 만큼 가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보이콧 대신 자율투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치보복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자율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과 절연하라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교섭단체 연설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90도 인사하며 운을 뗐습니다. 주로 민주당 쪽에 시선을 맞춘 채 50여 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정 대표는 26차례나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민주주의와 청산도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협치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듭 야당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날 대통령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처음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정 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반발하던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정 대표는 연설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며 경청을 주문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에는 무관용을, 개혁에는 골든타임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야 공세와 함께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도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악수의 온기가 식기도 전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의 고리로 또다시 정당 해산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의 비유에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당 해산까지 거론한 정청래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차진 추임새로 맞섰습니다. 반복되는 내란 청산 구호는 대통령이 다 된 것 같다고 비꼬았고, 과거를 회피하지 말란 공격에는 정청래 대표의 전과 기록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본회의장을 떠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사이사이 큰 소리로 받아치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전날 정청래 대표와 직접 손을 맞잡았던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너무 실망했다면서 자화자찬, 명비어천가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언급했건만 돌아온 건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치에 물꼬를 틔웠다고 평가받던 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전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인데 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둔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화의 장을 걷어찬 채 독주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도 충분히 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투쟁과 별개로 지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지역에 방문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회담에서 약속한 속도 조절이 실제로 관철되는지 우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요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50분간 진행이 됐는데 내란 청산만 26번 거론이 됐고요. 협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설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제 연설 보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왜 악수를 한지 하루 만에 다시 협치를 걷어차느냐,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내란은 26번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청산은 1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려 43번이나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내란이 청산이 되지 않는 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뭐 전환기 씨든 강성 지지층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에서 첫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란 척결 또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힘 측에서 뭐 내란 청산을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안 보이기 때문에 강대강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어제 저는 보면서 거기에는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제1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정당 해산 경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상 역대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당 대표가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당 해산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한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협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협치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 통합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이게 야당 대표 연설인지 여당 대표 연설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 여당 대표로서는 자세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램덕이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제 뭐 여의도 대통령이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때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입법 독재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공격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다라고 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 사이를 좀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뭐 전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게 국민들께 전달될 것인가? 역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현재 내란이 분명히 청산이 됐는가 안 됐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이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계속 질질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관련해서 분명히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향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내란과는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라면서 협치의 시동을 거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것, 내란을 종식하는 문제는 이거는 여야의 뭐 따로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협치와 민생을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치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 또 종식하지 않고는 정치 정상화는 되지 않는다. 정치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은 민생과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협치 시동을 누가 먼저 거느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협치의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글쎄 협치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이 내란 청산이 이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1000여 명을 수사를 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사이에 5명이 그때는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전체를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당이 가진 자가 조금 더 양보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네. 협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돌아서서 국회에 와서는 검찰개혁, 본인들이 이 계획했던 대로 추석 이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법관 정원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동안 주장했던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야당에서 협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의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협치 얘기는 물론 뭐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협치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 복원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여당에 비교되게끔 품위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장동혁 대표도 정치를 걷어차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고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강성 극우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강성 극우 세력, 전한계 씨를 대표라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것은 팩트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이 협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협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강성 극우 세력들과 사실상 단절해야 되는 양립이 불가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은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걸 과연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 시대적 과제는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다,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내란 세력들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들께 사과 그리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특검 수사에 방해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내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로 갈 수가 있고 협치가 될 수 있고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타이밍에서는 가능하겠는가? 설령 본인이 태도 변화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과도기적인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 그리고 메시지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이번 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 특검법 개정안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워낙 중수청이 국가수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국가수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특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겠죠. 검찰이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그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계속하게 한다. 이것은 권한쟁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이 과연 그만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죠. 이 특검을 만들 때 안건 조정위로 넘겼지 않습니까? 안건 조정위는 최대한 3개월까지도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법안을 마련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건 조정위에 형식적으로 넘겨가지고 2시간 만에 되돌아오게 만들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야당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임명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서 두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의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3대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어제는 성과가 없었는데 양당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절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망 이유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순조롭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조기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융감독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상임위에 지금 수장이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일정 부분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절충안을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제 1심 재판 중개 의무화 네. 이 부분을 좀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군 검찰을 넘겨가지고 거기서 특검이 지휘하는 감독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국수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사건을 넘겨가지고 계속해서 특검이 지휘하는 이 부분도 양보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고 네.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지금 현재 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간사 선임을 안 했느냐. 그리고 간사 선임을 패싱한 상황에서 안건 조정위를 통과시켰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러고 사법부도 그러고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네. 최대한 뭐 정치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사법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결정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도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상반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곽성원 의원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게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곽상원 씨의 주장 중에 설득력 있는 부분 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김어준 방송인의 절대적인 영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때도 지금 뭐 일반적으로 평론가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뭐 김어준의 힘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부분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곽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특정인의 영향력이 마치 교리처럼 전달되는 것은 민주당의 미래에 좋지 않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열하게 지금 논쟁이 시작되는 이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원보이스, 한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게 김어준이 유튜브의 권력이라면 국민의힘에게는 전환길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의원이 어제 이 곽상원 의원이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 역시 전환길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 관심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 전환길 씨가 김어준 씨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어준 씨는 민주당 내에서의 절대 권력인 맛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방송에 출연하고 목을 출연하겠다고 목을 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거기 출연해야 공천을 받고 출연하지 못하면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어준 씨의 권력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 저는 떠오르는데 그 콘서트장 있죠. 콘서트장 실내체육관에서 그 실내체육관 그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본인은 다리 꼬고 딱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 김경수, 김민석 총리까지 가서 박수치고 하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때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정천대 뒤에는 저 김어준이 있다고 했는데 김어준이 이겼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참 민주당 내에서 이 권력 구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서도 김어준의 저 유튜브의 직원을 출입 기자로 받아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법,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법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런다 거기에는 또 유튜브는 뺀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왜 빼느냐? 김어준 씨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언론이 아니고 민주당이 언론관이 뭔지를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김어준 씨의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환길 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이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조국 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세 차례나 의총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나 의총이 열려가지고 결론을 내린 데는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네. 반발의 결정적인 이유는 과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할 시기냐 네.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경우에는 조기에 추락할 수가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국의 당인데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걸 회피할 경우에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난국을 수습할 사람이 있겠느냐. 조국 전 대표를 등판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려와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사실상 내일 추대돼서 복귀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의 당초 일정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네. 11월 달에 등판하는 걸로 돼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일정이 지금 굉장히 차질을 빚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을 포함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공개적으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등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등판했을 경우에 상당히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본인이 극복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법요건에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서도 대권 의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지금 뭐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는 뭐 4년이 훨씬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성비위 사건이라는 굉장히 이게 폭발력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도부가 총사퇴할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수습할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가 조기에 엄청난 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원장뿐만 아니라 당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 조국 씨가 지금 등판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사면 복권 받고도 자숙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곧바로 정치 활동에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피해자들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그동안
손편지로 10장이나 그 피해를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구제를 요청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 대표는 나는 당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서 외면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책임을 완전히 떠넘기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분이 이제 선면복구를 하고 나와서 바로 또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지방을 돈다고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자세가 안 돼 있던 것이죠. 먼저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뭘 원하는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집단 지도부 사퇴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더 폭력이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정말 순조롭지 못하다.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원내 의원들의 과반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이런 일을 두고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눈치만 본다. 물론 뭐 조국 씨가 당의 뭐 주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다시 당의 대표로 다시 복귀를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돌고 돌아서 결국에 조국 원장으로 결론낸 부분, 결국에는 조국의 당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는 들 수밖에 없죠. 네. 명칭 자체가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이름을 걸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뭐 우리 대변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조국이 주인인 당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뭐 지적도 뭐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당초 개인의 여러 가지 스케줄을 다 외면하면서 조기에 등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지금 조국 외에는 수습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했지만 조국 1인에게 너무나 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조국 혁신당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광명이나 금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 KT 이용자들이 무단 소액 결제로 손해를 입은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는데 KT는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건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패스 앱에서 소액 결제가 됐다라는 그 팝업이 떠서 이제 나는 지금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KT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결제가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경기 부천 지역에서 피해 신고 5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새벽 시간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며 400만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건이 부천 괴안동의 같은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장소와 시간에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피해 지역이 속속 늘며 파장이 커지자 KT도 사건 발생 2주가량 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신고에 나섰습니다. KT 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다만 해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버나 망이나 이런 데서 정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곧바로 KT 사옥을 현장 조사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용자 측면이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는 이동통신 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분야를 다 뒤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화되고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피해 신고 70여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범행이 가상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번 해킹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만 접속 때문이라는 KT 측의 설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T 측은 이미 운영 중인 기지국 가운데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없었다며 어제 오전 9시부터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만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이동통신 가입자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빠져나간 피해가 최근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내부 정보 1.7GB 분량이 외부로 새어나갔지만 무려 17일 동안 몰랐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과 넉 달 전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로 충격과 분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지 몰라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다 KT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또 소액결제가 또 될까봐 이미 지금 차단은 다 해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이 또 염려스럽죠. 또 될까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감시에 나섭니다. 우선 3개월 동안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거래될 수 없게 집중적으로 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거래 시도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이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해킹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금융사기라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나 KT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배관 교체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 3명이 구덩이 안에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을 위해 파낸 흙더미가 무너져 덮친 건데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구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깊게 파인 구덩이 주위로 통제선이 쳐져 있고 아래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에 깔린 남성을 겨우 꺼내 사다리를 통해 위로 끌어올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땅이 파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배관 공사에 투입됐던 노동자 3명이 구덩이 안에 파묻힌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덩이는 깊이가 4m가 넘는데요. 작업자들은 이곳에서 배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쌓인 흙벽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2명은 출동한 소방이 차례로 끌어올렸습니다.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모두 구조하는 데는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흙이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직화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조금 젖어있는 상태였는데 긴급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송을 못하면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강릉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지역 농민인데요. 자식 같은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추수를 앞둔 벼처럼 누렇게 말라버린 대파밭.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끊기면서 물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인근 배추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푸릇푸릇 잎을 키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모두 같은 날 배추 모종을 심은 밭입니다.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일부는 이렇게 자라지 못했고 심지어 말라 죽기까지 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수확을 기대한 농부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 때려 놓치면은 1년 기다려야 되고 이 배추 상태 이거 상인인데 팔아야 되는데 이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아직까지도 비가 이렇게 잘 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참다 못한 농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식순환 해결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사이 타들어가는 농작물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비가 내려도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강릉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업 피해를 조사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기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당장 추석을 코앞에 두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과 군, 해경까지 급수 지원에 나선 덕분에 감소폭은 다소 줄었지만 저수율은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급수 제한 조치로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영업 차질에 말라 죽는 농작물까지 가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가유산 사적 이용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씨가 외부인들을 불러 국가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관람이 안 되는 휴관일에 대통령실 행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김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 조사는 완료된 상태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종묘 방문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2일 김 씨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동행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와 종묘로 차담회를 가게 된 경위까지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 구매를 부탁한 게 오빠인 김진우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어젯밤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에게 김진우 씨로부터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과 구매 자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일가가 그림을 사려 한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뛸 수 있으니 신분을 숨긴 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김진우 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청탁 대가로 건넨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불려나왔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인데 취재진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예정된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 회장 사위 박성근 변호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한테 금품 건넨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근무 기간 동안 아예 모르셨어요?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출석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조사.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유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귀금속들을 주면서 하위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특검은 박 변호사가 잇따라 공직 기회를 얻은 게 선물과 관련 있다고 보고 앞서 이 회장을 피의자,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상대로는 측근이 아닌 박 변호사가 비서실장을 맡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역할 등을 세세히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과거에 기자들 앞에서 비서실장 인선을 대통령에게 일임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딱히 지금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내 측근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는 지금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특검은 이 회장의 선물과 박 변호사 공직 임명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일제히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의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이미자, 김대식, 김희정 의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고발된 상태인 만큼 특검은 출석에 잇따라 불응할 경우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 전 원장이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사직을 요구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서 홍 전 차장 경질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직접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은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다 체포된 300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귀국 전세기에 오릅니다. 현지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현지 출발과 도착 일정이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반,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내일 새벽 3시 반에 미국 애틀란타 공항을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현지에서는 지금 이 출국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재집권한 다음에 이 불체자들 추방하는 거, 이민국 이 수사관들 무소불위였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 난 지 꼭 엿새 만에 1차 이제 해결이 되는 걸로 가니까 굉장히 빨리 해결을 되는 거죠. 굉장히 빨리 올해 들어와서 이 이민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금 시설에 체포된 사람들이 빨리 풀려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좀 안도하고, 두 번째는 사실 미국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추방하는 거는 너무나 격하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로 큰 기업이 투자한 가운데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도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겠고요. 자, 일단 그 출국하는 형식을 보면 정부가 밝히기로는 자진 출국 그리고 이후에 불이익도 따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민법 관련 그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민 단속국에 체포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시인한다든지 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의 진짜 해결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전혀 관용 없이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구금 시설에 일단에 체포가 돼서 들어가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추방하는 케이스,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게. 두 번째는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표현하면은 오히려 미국에서는 예산이 한 사람당 1,000불씩 주면서 자진해서 나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구금이 됐다. 그렇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구금 상태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민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민 재판을 받고 판사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라는 게 판결이 나면 그건 이제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 지금 정부가 해결하는 거는 자진 출국 형태죠. 아무리 그래도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구금 시설에 한번 체포돼서 이렇게 갇혔다라는 거는 레코드에 남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중에 재입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 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는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자진 출국 형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워싱턴에 가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있다. 이들을 보면 L1이나 E2 같은 그런 합법적인 주재원 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이 법적으로 따지는 이 프로세싱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런 구금 시설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따지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단기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전자 비자, 무비자로 들어올 때에는 급하니까 들어와서 하는 일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 또 이민국에서 볼 때에는 또 이게 불법이 된 부분이 있고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거는 지금의 한국과 미국 국가 관계에 있어서의 정치적으로 해결해 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게 지금 여기에 이 언론에 나오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달라지고 하는 걸 보면 미국 내 기관끼리도 어떤 소통된 행보는 아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백악관도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기관 내끼리의 소통이 없이 이런 구금 사태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백악관 내의 작동 방식을 보면은 제일 권력이 강화되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게 국토안보의 영역입니다. 이민국이죠. 국토안보국이죠. 거기는 어느 나라도 어느 다른 부서도 여기에 들어가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추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안 통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래도 한국 정부가 한국 외교가 이 국토안보국의 아이스라고 하는 이 수사국하고 연결될 수 있었던 거는 지난번 한 열흘 전에 정상회담에서 아마 국토안보국을 총괄하는 비서실장하고서 한 라인이 가동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전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니 상무부니 외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을 들어오고 투자를 유치하는 이런 부서하고 그다음에 이 국토안보국 불법 체류자들을 1년에 100만 명씩 추방해야 된다라는 대통령 특별 명령을 수행하는 이 국토안보국의 수사국하고서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사건 터졌을 땐 어렵게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캐롤라인 레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매우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셨다. 그게 뭐냐면은
각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근로 문제가 비자, 전문직인들이 일할 수 있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라라는 대통령의 합리적인 입장이 나왔다는 걸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게 좀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놈 장관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방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알린 것처럼 자진 출국과는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놈 장관의 발언 어떤 선언적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크리스티놈 장관은 국토안보, 대통령 지침, 그리고 지난 1월서부터 지금까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추방시키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거에 관한 것만 발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단기 체류나 이 상용 여권이라든지 주재원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비자로 미국을 방문해서 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된 노동을 하면은 이거는 국토안보부 쪽에서 보면은 엄연히 불법이죠. 이게 이전에는 이 용납이 되는 관행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3개월 이 무비자로 들어와서도 좀 알게 모르게 어떤 역할로다가 그 일도 하고 다른 역할을 해도 그게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관용적으로다가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절대 그 관행을 없앤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토넘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 케이스를 보고서 좀 두 번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어요. 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서로 유관부처끼리 공동 대응을 해라. 이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자, 현지 유력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대체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투자를 유치했으면 이런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지 언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의 여파로 나오는 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내놓고 있는 이 여론은요, 되게 트럼프 정책을 좀 조롱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네. 미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고 외국 기업들을 갖고 오는데 그다음에 이 이민 정책은 한 군데인데 이게 잘 맞지가 않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굉장히 나오면은 좀 조롱 섞인 여론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구조적 딜레마가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정책 아젠다가 불법 체류,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거. 예. 이거는 대통령이 1년에 100만 명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유권자층에서 인기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거였었습니다. 앞뒤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추진한다고 나가니까 이런 거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분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 섞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그런 여론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우리 국민이 귀국 결정이 나온 것이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 동반자법, 그러니까 한국을 위한 전용 비자를 개선하는 방법 혹은 어떤 쿼터를 나눠주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이민 문제이기 때문에 비자를 특별하게 한국에 대해서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트라는 이 법안이 한 10년 이상 계속 상정돼서, 왜냐하면 한국 국적
기업을 갖고 있는 전문인들에 한해서 1년에 15,000개 포털을 확보해 주는 거였었습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게 저는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의지를 가지면은 의회에서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라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탄력이 생기던가 아니면은 한국에 관해서 한국이 투자한 대기업에 관해서 이 공장이 빨리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는 또 미국 여론 중에서 당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마스가 얘기하지 않았냐. 예. 조선 산업은 노동력이 미국에 더 없습니다. 미국에는 용접공을 구한다면 한 명도 안 온다라는 이런 그 기사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스가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한국 대기업 투자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저는 점점 더 10월달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메인 아젠다로 이것을 언급해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는 주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에 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미 투자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는 그 해당 주와 한국 기업 간의 협약을 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연방 당국의 이민 규정에 발목을 잡은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가 문제 해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미국은 내년도 중간선거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민 수사국들의 단속이라는 거는 다 정치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선거 분위기로 들어간 다음에 가장 유권자들의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인기 있는 아젠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수사해서 추방시키는 게 굉장히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 조지아 주지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8월, 7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대자동차니 LG니 한국 기업 자기 주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얘기를 하다가 9월 들어서면서는 우리는 법대로 하고 이거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투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런 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된다. 오히려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해내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국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길 거는 이제는 관행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현대차라든지 이 LG라든지 들어온 데 있어가지고서는 고용하는 문제는 그런 기업이 계약을 맺은 하청업자들이 아마 공기를 지키려고서 아마 이렇게 관행을 믿고 해 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런 이민법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되게 체질 개선 같은 것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에는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망을 밝게 기대해 보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한국 동반자법의 그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0년 이상 노력해왔지만 미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발의하는 의원이 점점 줄고 있다. 그만큼 반이민 정서가 미국 내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인 사회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현장에서 볼 때는 마침 잘 언급하셨는데 이 한국 동반자 법안이라는 거를 저는 이걸 한 10년 동안 깊게 관계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예.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스루트에서도 이 법안을 움직이는 것도 침체돼 있었고 그리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까지 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얼마나 집중해서 열심히 이 법안을 가지고서 잘 챙기고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전망, 가능성 이게 밝아진다고 봅니다. 예. 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한 뒤에도 해결할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에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코스피는 어제 1% 이상 오르고 오늘 3,27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 오늘은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7거래일째 상승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자, 간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매우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은 경기 침체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앞으로 큰 폭으로 보다 장기화될 거라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6%대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 같은 문제, 그리고 유가와 금값 등이 출렁이는 문제 등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줄곧 1,3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역시 주가에 대한 변동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원 오른 1,389.6원에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네바 디트로이트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쇼인 독일 국제 자동차 전시회 IAA가 뮌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신모델을 쏟아내며 유럽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럽 최대 모터쇼 IAA가 이동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9일 개막했습니다. 도심 곳곳엔 이렇게 야외 전시장이 설치돼서 거리 전체가 자동차 축제 현장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이곳에서 어떤 신차들을 선보일까요? 4년 만에 IAA에 참여한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차 컨셉3를 공개했습니다. 준중형, 대형 전기차에 이어 소형 모델까지 내놓으며 작은 차를 선호하는 유럽인의 취향을 겨냥했습니다. Hyundai is at the eve of a major product initiative and offensive in Europe, so Hyundai is about to grow in Europe. 유럽의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고려해 해치백 형태로 설계된 이 차량은 내년 유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 the smaller the car, the better, because we don't need to transport a lot of stuff. Usually there's only one or two people in the car anyway. It looks very modern and cool, but it's also compact.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잇따라 전기차를 출시하며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BMW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노이어 클라세를 처음 적용한 모델을 발표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 그룹 역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아디, 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가성비 높은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진 건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차 관세와 보조금 폐지로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대신 유럽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25% 늘어나며 시장 규모가 한층 커졌습니다. Because it's more sustainable, yeah, and there's less total cost of ownership. Ultimately, there's no petrol, and so I think those are the two main reasons. Yeah. 완성차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750여 개 회사의 각축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뮌헨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와이스의 호투에 중심 타선이 폭발하며 롯데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두 LG가 키움에 패하면서 한화와 LG 두 팀의 승차는 4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회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 3회엔 최은성의 2타점 2루타. 4회엔 3루했던 심우준을 불러들이는 문현빈의 안타.
3, 4, 5번 중심 타순이 꼬박꼬박 적시타를 쳐낸 한화는 6회에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문현빈이 중전 안타로 추가점을 냈고 노시환이 시원한 투런포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문현빈과 노시환, 최은성 등 중심 타선이 6안타의 8타점을 책임지며 9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뒤에 은성 선배님도 이제 합류해가지고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그런 역할만 좀 묵묵히 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발 와이스는 6이닝을 1실점을 맞고 시즌 15승째를 거뒀습니다. 6위 롯데는 4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에서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꼴찌 키움은 4경기에서 단 2실점만 하고 4승을 챙겼던 LG의 투러스트를 초반부터 두들겨 11대2로 승리했습니다. 신인 어준서가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 임지열은 4회 투러스트에게 석점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LG는 한화의 4경기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KT는 3회 안치홍의 투런, 7회 허경민의 3런 홈런 등 안타 7개를 집중시켜 안타 11개를 때린 두산을 8대1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지면서 가을 기운이 가득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제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 광주와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저녁에 남해안과 중서부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낮에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